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저는 중국 하북성 사하시 외곽의 작은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범인이 처음 선택한 표적이 매우 교묘하고 날카로워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던 특이한 상황이 있어 다소 드문 사건입니다. 결국 그 범인의 다른 불행한 사람이 우연히 그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처음 저희 채널에 오셨다면 말씀해주세요. 2017년 5월 16일, 한 남자가 옥상에 서서 앞의 숲에서 푸른 나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풍경 사진을 몇 장 찍고 싶어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찍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고, 갑자기 50m 떨어진 잔디밭 근처에서 물건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것들은 외투, 긴 바지, 신발 등이었으며 모두 꽤 새 것으로 눈에 띄는 색상이었습니다. 버려진 물건들과는 달랐습니다. 더 자세히 관찰해보니 모래 속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사람의 하체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피부색과 모래색이 비슷해 멀리서 보기에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좀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1시 14분에 사하시 경찰이 모래 속에 묻힌 시신을 발견했다는 긴급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를 만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를 만났습니다. 신고자는 매우 열정적으로 경찰을 시신이 발견된 위치로 안내했습니다. 형사기술팀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의 지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은 비교적 한산하고 주로 풀밭이지만 아주 큰 땅에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신발 공장을 짓기로 되어 있었지만 몇 달 후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므로 현재 투자자는 단지 이곳에 모래를 쌓아 놓기만 했고 아직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신은 흙길 옆에 위치하고 모래에 묻혀 있었으며 피해자의 머리는 북쪽을 향하고 발은 남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40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으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으며 주변의 모래와 잔디바에는 옷, 신발, 외투, 속옷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옷과 신발의 사이즈는 피해자에게 적합했습니다. 모래 위에는 혼란스러운 자국이 남아 있었고 원형으로 남아있는 발자국이 매우 뚜렷하게 보였으며 이 자국들은 너무 새 것이어서 이곳이 시신이 버려진 현장이 아니라 처음 사건이 발생한 현장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녀의 목에는 분명한 압박 자국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질식으로 사망했으며 범인이 시신을 숨기기 위해 급히 모래로 덮었습니다. 범인이 매우 급하게 시신을 묻었기 때문에 목격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만약 범인이 더 깊이 묻었더라면 발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큰 비가 와서 모래가 쓸려가거나 이곳에서 건설이 시작되었을 때까지도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15m 떨어진 도로 위에 새 것 같은 오렌지색 전기 자전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자전거 열쇠는 뽑힌 상태였고 현장에서 열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전기 자전거는 피해자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추측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상대적으로 외진 곳으로 근처에 주택이나 공장이 없고 아직 완공되지 않은 흙길이기 때문에 가끔 트럭이나 굴착기가 지나다닐 뿐입니다. 다른 차량은 이 지역에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렌지색 전기 자전거가 여기에서 넘어져 있다는 것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의문스럽게 만듭니다. 그녀는 왜 이 외진 곳에 차를 몰고 들어왔을까요? 현장의 상황과 그녀가 사용한 전기 자전거를 결합해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기 자전거를 타고 멀리 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보통 30에서 40km마다 충전을 해야 하므로 경찰은 그녀가 사하이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서너 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처음에 이 사건을 강간 및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계속하면서 경찰은 이 흙길을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전기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바퀴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두 대의 차량이 함께 도로를 주행한 것이 명확히 보였으며 이는 그들이 나란히 평행하게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전기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서로 교차하지 않고 평행한 두 개의 선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대의 차가 앞서고 다른 대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평행하게 달렸다면 피해자와 범인은 서로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녀가 괴롭힘을 당한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최소한 피해자가 범인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도로는 흙길이지만 일부 구간에 모래가 쏟아져 있기 때문에 차량이 이러한 모래가 있는 구간을 지나갈 때는 약간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자는 반사적으로 가끔 발을 내디디며 안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종류의 발자국이 비교적 뚜렷하게 남게 됩니다. 전기 자전거를 탄 사람의 발자국은 피해자와 일치하는 신발 밑창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오토바이를 탄 사람의 발자국은 남성용 신발 형태입니다. 모래 위에서 발을 디딜 때 미끄러짐을 고려한 후 경찰은 신발 길이가 28cm, 신발 사이즈가 43cm라고 확인했으며 이 신발 크기로 보아 범인은 상당히 키가 크고 아마도 1m 75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의 옷과 신발 외에는 다른 소지품이 없었으며 전화기나 신분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번호판이 없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여러 팀으로 나누어 주변 지역을 수색하며 실종자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지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한 농부 부부는 그날 아침 현장 근처의 땅에 가축을 위한 풀을 베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약 7시 20분쯤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흙길을 따라 걸어갔지만 도중에 전기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범행 시간이 아침 7시 20분 이후로 추정했습니다. 이 시간에 따라 경찰은 16일 오전 6시부터 사건 현장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CCTV는 약 2km 떨어진 닭 농장에서 설치된 것으로 민간 카메라이며 경찰은 가서 데이터 추출을 요청했습니다. 수색 후 그들은 CCTV에서 피해자와 용의자의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오전 7시 44분, 우리는 피해자 여성이 오렌지색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당히 눈에 띄는 파란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습니다. 그녀와 평행하게 달리고 있는 남성은 검은색 오토바이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도에서는 피해자가 용의자를 가려 거의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이 CCTV는 현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닭농장에서 현장까지는 전기 자전거로 약 3분이 소요됩니다. CCTV에 담긴 이미지는 두 사람이 함께 가고 있지만 강제나 폭력이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여기에 왔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명확한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더 멀리 떨어진 카메라를 추가로 찾고 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사하시 북부 순환도로에서 피해자와 용의자의 이미지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 도로의 공공 카메라는 피해자와 용의자가 평행하게 함께 가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방향을 틀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검은색 스쿠터를 타고 있으며 이 각도에서는 그의 뒷모습만 관찰할 수 있지만 그가 상당히 큰 체격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계속해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 도로에서 피해자와 용의자는 여전히 평행하게 가고 있으며 그녀와 용의자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들은 사건 현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CCTV에서 경찰은 피해자와 용의자가 최근에 어느 마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를 따라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마을과 작은 도로가 얽혀 있어 카메라가 드물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경찰은 피해자와 용의자에 대한 추가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CCTV 추적 외에도 각 마을에 사람을 파견하여 실종자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포럼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건에 대한 공지와 피해자의 신원 정보가 사하시와 인근 도시의 방송 채널에 방송됩니다. 이틀 후 경찰은 포통 마을의 한 주민으로부터 가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 집으로 가서 이 사건을 확인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장방이며 그의 아내 이름은 조란으로 48세입니다. 그녀는 전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이후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기도 꺼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사진과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다른 물체의 사진을 가족에게 보여주었을 때 장방은 피해자가 그의 아내인 조란임을 확인했습니다. 조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의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그들은 왜 그녀가 집에서 5km 떨어진 외진 곳에서 살해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카메라 영상을 보고 함께 있던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최근에 누군가와 다투거나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조란은 매우 온순하고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조란의 통화 기록을 조사하였고 그날 아침 7시 15분에 그녀가 138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살해되기 전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번호는 그녀의 친척이나 친구의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138번호의 통신 기록을 조사했을 때 등록된 정보가 없었으며 이는 스팸 SIM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38번은 조란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 번호를 사용한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범인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계획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발생한 이후 138번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전화기가 꺼졌으며 그가 조란과만 연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전화번호를 다른 누구와도 연락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도대체 누구이며 왜 피해자는 그날 아침 그와 주동적으로 연락을 했던 것일까요? 경찰은 다시 한번 조란의 가족에게 추가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가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6시에야 집에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7시 15분에 아내가 138번으로 전화를 했을 때 그는 이미 집을 나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전화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습니다. 조란은 남편에게 어디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란의 직업은 요리사였지만 그녀는 약 한 달 전에 실직했고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그 전화번호로 주동적으로 전화를 한 것이 일자리를 찾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때 조란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한 여성인 리우 씨가 말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 조란이 그녀에게 지역의 팬케이크 판매자가 자신을 위해 일을 찾아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팬케이크는 기본 재료로 밀가루, 계란, 우유, 버터를 사용하여 만드는 일종의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먹기 쉽고 가격이 저렴하며 많은 사람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 외에도 그들은 재료를 실은 자전거나 전기차를 이용해 거리를 돌아다니며 판매합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조사하고 각 팬케이크 판매자에게 문의하며 노점상과 매장에서 판매하는 이들을 찾아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한 팬케이크 판매자 이름이 칭이라는 여성을 찾아냈고 그녀는 그날 조란에게 138번 전화번호를 주어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조란이 138번과의 마지막 통화 후에 살해당했다는 말을 하자 주인은 매우 미안해하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칭 씨는 현재 조란의 죽음이 138번 전화와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란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매우 슬프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전에 138번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의심을 품었던 적이 있었지만 조란이 너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번호를 조란에게 주었고 조란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팬케이크 판매자는 사건의 전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월 15일 아침, 즉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 평소처럼 그날 아침 6시쯤 칭 씨는 자신이 자주 파는 장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후 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팬케이크를 사겠다고 하며 약 50세의 요리사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급은 한 달에 3,000위안입니다. 일은 복잡한 요리를 요구하지 않으며 레스토랑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정교한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하루에 2번 밥을 해주면 됩니다. 저녁에 남아있을 필요도 없고 요리만 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남자가 요구한 연령과 일자리에 따르면 조란은 완벽하게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하루에 2끼만 준비해주고 3,000위안을 주는 것은 상당히 높은 급여입니다. 하지만 그때 칭 씨는 이 남자가 주름이 많고 흐릿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으며 화면이 깨진 저렴한 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공장을 위한 요리사를 찾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중개인으로서 요리사를 찾는 것인지. 그러자 이 남자는 다시 한번 자신의 공장을 위한 요리사를 찾고 있다고 강조하며
약 20명의 직원에게 요리를 해주면 되고 복잡한 요구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전에 트럭을 운전했지만 이제는 차를 팔고 아내를 위해 공장을 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자세히 살펴볼수록 칭 씨는 그의 재정 상태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복장과 오토바이를 보았을 때 20명의 직원을 둔 작은 공장 주인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팬케이크를 구매한 후 그는 칭 씨에게 138번 전화번호를 남기고 만약 칭 씨가 마음을 바꾸거나 적합한 사람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조란이 칭 씨의 친구로 팬케이크를 사러 와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조란은 거의 한 달 가까이 집에만 있어서 지루해하며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불평했습니다. 요리사는 부족하지 않지만 서빙하거나 설거지를 할 사람은 부족하고 급여도 낮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칭 씨는 그 남자의 전화번호를 주며 연락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경찰이 그 남자의 외모 특징에 대해 질문하자 칭 씨는 그 남자가 키가 약 175cm 정도 되고 피부가 약간 어두우며 얼굴이 길고 두 눈썹이 위로 처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 아침 식사를 사러 온 손님이 많아 그녀는 요리하며 그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눴지만 그의 외모를 전부 주의 깊게 보지는 못했고 대충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138번 전화는 등록 정보가 없었지만 팬케이크 판매자가 제공한 세부 정보 덕분에 경찰은 그 남자의 외모 특징과 사용한 차량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해 보이는 용의자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전화번호를 남긴 것에 대한 초기 수집 정보로 인해 경찰은 그가 범행을 저지른 동기가 피해자를 외진 곳으로 유인하여 재산을 강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몸싸움 중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할 의도를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여러 정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은 이 사건이 이전 날 지역에서 발생한 두 건이 강도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도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는 여성들을 노렸으며 경찰서에 신고한 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은 검은색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매우 난폭하게 재산을 빼앗고 신속하게 도주했습니다. 첫 번째 강도 사건은 5월 12일 밤 10시 30분에 발생했으며 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4일 전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저녁 근무를 마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집 근처 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30대 초반의 남자에게 오토바이에 치여 넘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넘어져서 매우 아파서 일어설 수 없었지만 바로 그 후 그 남자가 다가와 가방을 뒤져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바지 주머니와 상의 주머니도 뒤져 추가로 돈을 챙겼습니다. 모든 일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도주했으며 피해자는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늦은 시간이라 주변에 사람이 없어 도움이 없을까 봐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5월 14일 오전 11시 20분에 발생했으며 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2일 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 여성은 야식집에서 일한 후 전기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한 남자에게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사과하고 길 옆에 잠시 앉아 통증이 덜한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그녀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쳤습니다. 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그들에게 모두 성희롱적인 행동을 하였고 손과 발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러한 정보로부터 경찰은 용의자가 매우 음탕한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도난 행위에서 시작하여 몇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나 붙잡히지 않으면서 강간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월 12일과 14일의 두 강도 사건에서 용의자는 CCTV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검토한 결과 경찰은 두 사건 모두 한 남자가 범행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CCTV에서 보고 있는 이미지와 같이 도로는 매우 한산했고 체크문의 셔츠를 입은 남자가 혼자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으며 가까운 곳에 버드나무가 있는 장면에서 그는 화면 오른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초록과 흰색 체크문의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번의 범행 모두 그는 검은색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같은 도로의 다른 각도에서도 촬영된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명이 없고 빛이 제한된 어두운 곳에서 찍힌 각도입니다. 비록 이미지가 매우 어둡고 흐릿하지만 경찰은 용의자의 차량 종류를 확인했고 차량 측면에 몇 개의 장식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두 강도 사건과 살인 사건을 연결할 증거가 없지만 세 사건의 CCTV를 관찰하면서
경찰은 용의자의 신체적 특징이 기본적으로 유사하며 모두 같은 종류의 차량을 타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그가 목표로 삼는 대상은 모두 전기 자전거를 타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강도 사건들이 발생한 위치는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으며 세 사건 모두 일주일 이내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들이 서로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범인은 모두 공격적이고 대담하게 피해자에게 충돌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범행 시간도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그가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직업이 없고 재산을 훔치는 것으로만 수입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범인을 가능한 한 빨리 붙잡아야 합니다. 만약 지체한다면 그는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의자가 검은색 오토바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번호판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 사하시에서 이런 종류의 오토바이는 몇백 대 정도 있었기에 경찰은 차량을 기반으로 사람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CCTV 추적 작업은 여전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에서는 그가 사하시 북부 순환도로의 CCTV에서 사라졌지만 12일과 14일의 두 강도 사건에서는 경찰이 CCTV를 추적해 범죄 후 도주 방향을 파악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범죄 후 그는 바리장 마을 방향으로 운전하여 그곳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조사 중점 지역으로 바리장 마을을 선정하고 그 주변의 여러 마을로 범위를 넓혀 용의자의 행적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가서 CCTV에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오토바이와 사진 속 남자에 대해 문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이 사용한 오토바이와 매우 비슷한 3대의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색상과 브랜드 모두 동일했습니다. 두 대는 운전자가 여성이라 배제했으며 그들은 누구에게도 오토바이를 빌려준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남은 한 대는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차종과 색상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차량 측면에 붙어 있는 장식 스티커조차도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발견한 경찰차의 이미지와 용의자 차량의 사진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차량의 주인은 듀텐이라는 이름의 32세 남성으로 그는 이전에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형기를 마친 후 듀텐은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주 일을 하러 왔다 갔다 했으며 결혼과 어린 자녀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소환하여 조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답할 때 이 남자는 매우 차분하고 말이 논리적이며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오토바이에 대한 서류와 현재의 직업으로는 도시의 나이트클럽에서 주차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집에서 놀고 밤에만 나가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게으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는 일이 있었고 비록 급여는 낮지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나이트클럽에 확인하러 갔고 실제로 듀텐이 일한 지 반달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5월 2일부터 소환장을 받아 조사에 협조하기 전까지 듀텐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했으며 저녁 6시부터 자정 2시까지 일했습니다. 따라서 6월 12일과 14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그가 강도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집된 여러 정보에 따르면 듀텐은 실제로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없었고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용의자의 나이와 신원 특성에 대한 정보는 경찰이 확보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꽤 확신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 정도의 폭력성을 가진 범죄자는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범죄 전과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범인은 범행을 저지를 때 검은색 스쿠터를 탔습니다. 이 점은 모든 목격자와 카메라에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추가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 전담팀은 다시 회의를 열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명백히 그 강도는 바리짱, 비에이리 트랭, 마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짱과 인근 마을에서 색상과 형태가 유사한 오토바이를 모두 찾았지만 여전히 용의자의 차량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음산한 범인은 바리짱, 비에이리 트랭, 마을에 들어간 후 어디로 갔을까요? 경찰은 이 상황에 대해 논의하며 범인이 범행 후 잡히지 않기 위해 차량을 팔았거나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의 작업 끝에 그들은 KY 마을의 한 알루미늄 유리 공장 뒷문에 세워진 또 다른 검은색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차량을 카메라에 찍힌 이미지와 비교해보니 색상과 차종이 매우 유사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기울여 확인해본 결과 범인의 카메라 영상에 있는 오토바이와 측면의 초록색 스티커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 오토바이는 누가 여기 두고 간 것일까요? 그 후 경찰은 공장 내부를 살펴보고 큰 소리로 부르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이 공장은 사람이 없었고 마치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은 황폐해 있었고 바닥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으며 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공장 주인을 찾을 수 없었던 경찰은 이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공장 주인과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정보를 얻은 후 경찰은 이 유리 공장이 바리짱, 비에이리 트랭, 마을에 사는 한 남자에 의해 KY 마을에 개설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그리 잘 되지 않아서 일이 있을 때만 공장을 열고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의 항상 문을 닫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공장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가 누구의 것인지 물어보니 주민들은 이 오토바이가 공장의 한 노동자 소유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오토바이를 소유한 노동자에 대해 공장 주인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공장 주인은 사실 그 오토바이가 자신의 것이라고 밝혔지만 교통수단이 없는 한 친척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노동자의 이름은 하우파이로 그는 과거에 강도 및 성폭행 미수로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우파이는 당시 30세였으며 2004년 10월에는 재산 강탈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0년 8월에 감형을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2011년 8월, 즉 석방 1주년 기념일에 그는 재산 강탈 및 성폭행 미수로 6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말, 그는 다시 감형을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하우파이가 범인인지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그의 발자국을 비밀리에 수집하여 범죄 현장에서 남긴 범인의 발자국과 비교해보았고 신발 사이즈가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조사한 결과 유리 공장에서는 일이 없었지만 하우파이는 가족에게 야근을 한다고 말하며 아주 늦게 집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하우파이가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확정했습니다. 이제 하우파이가 주요 용의자로 확인되었으므로 경찰은 유리 공장 주인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체포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공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여 하우파이를 그곳으로 부르도록 요청해 용의자를 안전하게 분리하여 체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유리 공장은 매우 넓어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하우파이가 유리 공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은 평복을 입고 갑자기 들이닥쳐 하우파이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는 반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피해자에게서 채취된 정액의 DNA 검사 결과가 나왔고 하우파이의 DNA와 비교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의 말을 듣고 하우파이는 한숨을 쉬며 자신이 이전에 2건이 강도 사건과 1건이 성폭행, 살인을 저지른 범인임을 자백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경찰이 그의 전화기를 검사했을 때 그가 새 심카드를 구매하고 다른 여성과 연락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공장으로 여성들을 초대해 요리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유사한 수법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실행하기도 전에 체포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조기에 해결되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우파이가 마지막으로 출소한 것은 2016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반년이 채 되지 않아 그는 다시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우파이의 가족은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매우 실망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때 하우파이의 부모는 울면서 만약 아들이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변호사를 고용할 엄두도 나지 않고 항소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우파이가 체포된 이후 재판이 열리기까지 그의 가족은 더 이상 그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알게 된 하우파이는 자신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만 말했습니다. 사실 가족이 지금 그를 관리하려 해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주었다고 생각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신문 중에 부모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우파이는 한숨을 쉬며 자신이 중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거의 12년을 복역했지만 출소했을 때 부모님이 감옥 앞까지 차를 대고 오셔서 그가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하우파이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생활비는 부모님이 모두 부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술, 맥주, 담배와 같은 추가 비용은 가끔 그가 조금 더 돈을 달라고 부탁하면 부모님이 여전히 주셨습니다. 출소한 지 몇 달이 지나 하우파이는 여러 곳에 취업을 요청했지만 그의 전과 기록 때문에 어디에서도 그를 받아줄 곳이 없었습니다. 하우파이의 부모님은 아들이 2개의 전과를 가진 상태에서 폭력적인 외모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인상이 없으니 취업이 매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근에 공장을 연 친척에게 연락하여 아들을 먼저 그곳에서 기술을 배우게 하기로 했고 나중에 숙련되면 자금을 모아 독립할 수 있도록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우파이는 기술을 배우고 있는 중이어서 급여를 받지 못했고 공장 사장은 2달간 기술을 배우고 나면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고 했으며 기술을 익힌 후에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장 사장은 하우파이에게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를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그는 2건이 강도 사건과 1건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우파이는 그 당시 돈이 없어서 심지어 기름값이나 담배값도 부모님께 구해야 했다고 하며 매우 힘들고 궁핍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모님도 힘들게 사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기름을 넣는 것은 기본적인 필요사항이므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어느 정도 충족되었습니다. 비록 충분하지는 않았지만요. 하지만 더 깊이 숨겨진 필요사항은 충족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억누르기 위해 스스로를 격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2번의 수영 생활을 합쳐서 12년을 보냈으니 청춘을 다 참아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어쨌든 자유롭고 감금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답답하면 담배값이나 기름값 같은 것들을 부모님에게 부탁해 모은 돈으로 어떻게든 모아 가끔은 유흥가에 가서 필요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차 이 유흥가의 단골 손님이 되어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여성들이 그에게 관심과 애정 같은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그들의 직업일 뿐 누구에게나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그를 특별히 대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우파이처럼 고독한 청춘을 보내온 사람에게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자주 가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하우파이는 돈이 없었고 그곳에서는 빚을 지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돈을 벌고 싶었고 강도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우파이는 6월 12일과 14일에 연속으로 2건이 강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2건 모두 피해자에게서 얻은 돈은 많지 않았고 강탈한 휴대폰을 팔아도 겨우 몇백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미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직접 피해자를 찾아 성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었고 이 방법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6월 15일 아침 그는 거리에서 돌아다니던 중 금발머리에 키가 큰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약 40세 정도로 팬케이크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을 바라보니 그녀는 상큼하고 웃을 때 매력이 넘쳤습니다. 하우파이는 마음에 들어서 그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팬케이크 가게에 들러 자신의 공장에 일하러 오라고 유혹했습니다. 힘들게 하루 종일 서 있지 말고 2끼만 요리하면 되고 월급은 3,000위안이다. 그때 팬케이크 판매자는 그의 복장과 차량이 20명의 직원이 있는 공장의 소규모 주인 같지 않아서 의심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손님이 많아 매달 약 3,500위안을 벌고 있었고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했기에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우파이는 의도적으로 전화번호를 남기며 그녀가 마음을 바꾸거나 이 일을 받아줄 여성을 찾으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트라이유렌이 팬케이크를 사러 와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하자 팬케이크 판매자는 이 전화번호를 그녀에게 주며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트라이유렌은 하우파이와 연락을 취해 일자리 문의를 하였고 그는 가족의 공장에서 요리사를 찾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우파이가 말하기를 아마 그때 트라이유렌도 조금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날 밤 트라이유렌과 만나기로 했지만 그녀는 밤에는 나가기 불편하다고 하며 지금 시간이 괜찮다고 그를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우파이는 먹이를 놓칠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했습니다. 그는 우선 재산을 빼앗고 상황이 좋으면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강탈하고 도망칠 생각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는 두 여성에게 2건의 강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하 도시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그는 그녀를 북쪽 순환도로 쪽으로 이끌며 자신의 공장에 가려면 흙길을 지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곳으로 한참을 돌아갔고 길은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모래가 많은 구역에 도달했을 때 그곳이 그가 피해자를 살해한 장소였고 차가 빠져 트라이울렌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많은 모래길을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느끼고 두 사람 모두 길 한가운데서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하우파이는 그때 트라이울렌이 넘어져서 몸에 묻은 모래를 털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다가가서 몸을 접촉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트라이울렌은 그를 밀어내며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이 한산하다는 것을 느낀 그는 더욱 무례한 행동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때서야 트라이울렌은 위험을 인식했습니다. 그녀는 전기 자전거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하우파이가 달려가서 자전거를 밀어넘기고 그녀의 목을 조였습니다. 그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녀가 살아있다면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웠고 어쨌든 낮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그의 얼굴을 확실히 기억하고 전화번호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우파이가 범죄를 저지른 시간은 아침이었지만 이 외진 지역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숲과 같아서 하우파이와 트라이울렌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죽인 후에야 시체를 훼손했으며 그 시각은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때였습니다. 그는 트라이울렌의 휴대폰과 100위안이 넘는 현금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그는 시체 위에 모래를 덮어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때 하우파이는 그녀의 전기 자전거를 가져가고 싶었지만 자전거가 너무 무거워서 오토바이에 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기 자전거의 열쇠만 가져간 채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조사와 확인 과정에서 하우파이는 총 3대의 휴대폰, 1개의 가죽 재킷, 2개의 지갑 및 약간의 현금을 강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피해자로부터 강탈한 현금을 합산하고 3대의 휴대폰을 판매한 금액을 더했을 때 3건이 사건과 관련된 자산 총 가치는 3,000위안에 미치지 않았다. 2017년 12월 하우파이는 그의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보듯 대부분의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낸 그와 같은 사람은 30세에 이미 12년의 형기를 보낸 것이다. 즉, 감옥에 갈 나이가 되자마자 그는 집보다 감옥에서 밥을 더 많이 먹은 셈이다. 마치 감옥에 가는 것이 취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무관심한 다른 범죄자들과는 달리 두 번째로 출소했을 때 부모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그의 생계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생활비부터 용돈까지 모두 챙겨주었다. 그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부모가 지인에게 일자리를 알아봐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범죄를 계속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 그의 행위는 점점 더 잔인하고 폭력적이 되어갔다. 우선 이것은 사회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이며 그의 가족에게는 그들이 12년의 교도소 생활 후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항상 노력해온 외아들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기에는 바보 같아도 죽을 일이 없고 그저 부모를 해치는 복수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좀 더 깊이 분석해보면 이는 욕망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단순한 성적 욕망이 아니라 야망과 추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나중에 풍족한 삶을 원하고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 부모는 우리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많은 돈을 벌어라. 공부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고 흔히 말한다. 또는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면 직업을 배우고 그 분야에서 정말 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혹은 창업을 통해 장사를 할 수도 있다. 대개 사회나 가족은 우리에게 올바른 직업, 깨끗한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돈을 벌게 되면 우리는 집, 차, 사랑하는 사람,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등 우리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작은 집단이 존재하는데 그들은 능력이 없고 노력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돈, 사랑 등 자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훔치거나 강탈하거나 속이십시오. 심지어 타락과 살인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때에도 정신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기둥에 기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보통 사람이 앞설 수 있는 상황이면 이미 좋은데 감옥에 간 2번이 모두 강도, 강간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그런 프로필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너무 큰 위기였다고 할 수 있지만 하우파이는 항상 가족과 친척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부모님을 실망시켰습니다. 하우피는 사회에 나갈 때 차별을 받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는 것은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멀리합니다. 살다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 부딪히거나 외면당하거나 미움을 받는 것은 물론 괴로운 일입니다. 그땐 돈도 없었지만 그래도 외로웠어요. 하지만 수용의 정도와 갱생을 위한 노력이 인생의 다음 전환점을 결정할 것입니다. 피해자에 관해서는 하우피의 초기 목표는 팬케이크를 판매하는 여성에게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매우 예민하고 신중해서 그의 함정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너무 조급하고 일을 찾고 싶어 해서 그녀의 친구가 전화번호를 줄 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의심 없이 외딴 길로 살인범과 함께 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돈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갑에 많아야 100위안밖에 없어서 만약 사기형 직업으로 보증금을 요구받더라도 집에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과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네, 이 사건은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청중 여러분의 의견을 기대합니다. 저희 비디오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하여 다음 기이한 사건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